다음은 1950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에는 이제 컴퓨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컴퓨터가 만들어졌는데 처음 만든 컴퓨터가 이제 ENIAC이라는 컴퓨터입니다. ENIAC이라는 컴퓨터가 만들어졌고요. 이 ENIAC이라는 컴퓨터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좀 고급 사양의 이제 그 공학용 이제 그 전자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 계산기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성능의 컴퓨터입니다. 부피도 굉장히 크고요. 이래 큰 사무실에 꽉 다 들어차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컴퓨터 한 대인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다 컴퓨터 한 대예요. 그리고 안에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CPU나 IC 칩을 가지고 연산을 하고 이 컴퓨터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IC 칩 가지고. 근데 이 ENIAC은 여기에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동그란 것들 보이시죠?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겁니다. 이 진공관입니다. 진공관을 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연산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전기도 많이 잡아먹고 그 다음에 열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방법은 네트워크의 사용인데 네트워크의 기술 혁신과 컴퓨터의 발달에 기인하게 됐다. 그래서 정보 전달의 시간적, 지역적, 그리고 개인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시스템은 정보통신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이 결합한 것이 정보통신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됐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초기 데이터 통신의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요, 1958년도에 미국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한 반자동 지상 관제 센터입니다. 관제 시스템인데 이게 SAG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센터에 있는 컴퓨터하고 이제 그 하늘에 떠 있는 이제 그 항공기랑 이제 레이더망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기로부터 어떤 이 데이터가 날라와요.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 좌표 위도는 어디 경도는 어디에 내가 이래 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연료 상태는 얼만큼 있고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관제 센터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쏘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무 수행 중인 전투기에 이제 또 명령을 또 하달을 할 수 있죠. 전투기 상태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미국이 그 관제 센터를 이제 관제 시스템, 관제 센터를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부터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죠. 예전에는 이제 소련이라고 했습니다. 구소련이죠. 이 소련과 이제 군비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만든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 나라가 더 이제 전력상에 이제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군비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든 게 반자동 지상관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1970년대에는 이제 IBM이 SNA라는 것을 이제 개발 발표를 합니다. 이 SNA라는 것은 컴퓨터 간의 접속을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이용 형태에 대체하기 위해서 체계화된 네트워크 방식을 말하는데요. 자,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제 기존 정보통신 형태는 이제 뭐 전신 그리고 전화 그리고 데이터 통신이 각각 따로 별개의 네트워크를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다 통합을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이제 운영해보자는 취지에서 이제 IBM에서 이제 SNA라는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정보를 하나로 묶어서 전송하는 초고속 디지털 종합 정보통신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통신규약이 나오게 됩니다. TCP/IP라는 통신규약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TCP/IP라는 통신규약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인터넷도 하고 다양하게 이
데이터 통신망을 이제 이용하게 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보통신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내용들이 그나마 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전달을 위해 전송 매체에서는 사용되는 전자기기 신호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는 전자기 신호로 변환되어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로 구분됩니다. 먼저 아날로그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량의 변화가 표현 수단에서의 변화 모습과 비슷하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전자기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을 설명할 건데요. 손가락으로 셈을 할 때 손가락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디지트로부터 온 단어가 디지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체를 통해서 전송되는 일련의 전화 펄스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플러스 전압이 이진수 1을 표현한다면 또 일정한 마이너스의 전압은 이제 이진수 0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압이 들어오면 이제 1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제 마이너스 음의 전압이 들어오면 이진수 0을 이제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송의 장점은 아날로그 신호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잡음에 강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이제 아날로그 신호의 모양입니다. 이런 형태의 사인파가 있는 반면에 이런 형태의 사인파가 있죠. 그리고 또 이런 형태의 또 파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전송 가능하고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변하는 전자기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신호는 매체를 통해 전송되는 일련의 전화 펄스가 되겠는데요.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는 이런 형태의 주파수 모양이라면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전화 펄스 모양입니다. 이런 형태의 구형파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디지털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음성이나 영상은 대부분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소리의 높고 낮음, 그러니까 고저가 음향 정보의 주파수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음폭은 진폭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음향 정보는 아날로그 신호 형태로 전송 매체를 통해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의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은 TV 화면과 같은 영상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여기 A라는 그림을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NTSC라고 되어 있죠. 이건 예전에 아날로그 전송 방식의 이제 TV 시청을 할 수 있는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B라는 그림은요, 480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그림은 뭐냐면 SD급 디지털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 그림은 10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HD급 디지털 방송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A, B, C 그림을 이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이 되겠고요. 이제 B 그림은
이제 디지털 방식의 그림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글자의 이제 해상도와 이제 화질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밑에 있는 B 그림이 더 선명한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와 C를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SD급과 HD급 디지털 방송을 이제 비교를 해 볼 건데요. 이제 480이란 글자와 1080이란 글자를 비교해 보시면 1080이란 글자가 더 선명하게 더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뒤에 나와 있는 A, B, C의 이 뒤쪽에 있는 이 배경의 이 그림을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머리카락을 이제 비교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머리카락 색깔과 그 다음에 질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것과 또 여기에 있는 것을 또 비교했을 때 질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신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신호라는 것은 데이터 정보와 이미지 정보는 일반적으로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신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림과 같이 이런 구형파 형태, 그러니까 펄스파 형태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런 그림과 여기 있는 이런 숫자로 이렇게 0과 1의 조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크게 선과 숫자로 표현이 된다고 방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아날로그는 연속되는 선의 형태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류의 주파수나 진폭 등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로 전류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이라는 것은 0과 1이라는 숫자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상태, 1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흐르지 않는 상태, 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조합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디지털 방식은 영속적으로 값들을 세분화해서 그 값들을 하나의 값으로 표시하게 되는데요. 디지털의 경우에는 0부터 1 사이는 0으로 표기하고요. 1부터 2 사이는 1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0.3은 그냥 0.3으로, 그리고 0.327은 그냥 0.327로 그대로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디지털 방식의 등장 계기를 보면은 연속적인 값을 표현하기에는 실제 전류가 굉장히 이제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을 경우 두 상태로 모든 값을 표현하는 것이 유리한데, 디지털 방식에서는 연속적으로 값들을 이제 분류해서 0과 1의 조합으로 나타내고 처리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와 보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에서 통신 속도는 단위 시간에 전송되는 정보의 양으로 표시됩니다. 비트는 단위 시간에 전송되는 정보의 기본 단위가 되겠고요. 디지털 정보의 전송 속도는 크게 bps와 보호로서 나타냅니다. 먼저 bps는 매 초당 전송되는 비트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호는 매 초당 몇 개의 신호 변화가 있었는가를 나타내는 신호 속도의 단위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비트가 하나의 신호를 표현하는 단위로 쓰는 경우가 bps나 보호 속도는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비트나 3비트가 모여서 하나의 신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서 보호 속도는 2분의 1 bps, 3분의 1 bps라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비트와 보호에 대해서 앞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이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자, 한 개의 비트가 한 신호의 단위인 경우는 하나의 비트 값에 하나의 보 값을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B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두 개의 비트 값에 하나의 보호 값을 이렇게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C 그림은 세 개의 비트 값에 하나의 보호 값을 이렇게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그리고 비트와 보호, 그리고 BPS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